네, 그러면은 3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행정행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는 칠판에 써놓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파트인데 어쨌든 책에 있으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65쪽이죠. 65쪽의 쟁점 22로 가행정행위라고 있는데, 가행정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법에서 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시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본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직위해제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 이제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뭐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뭐 바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징계위원회도 소집해야 되고 하여튼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징계받을 뭔가 비위 행동을 했던 공무원을 그대로 두냐? 그렇지 않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직위해제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너 잠깐 일하지 말고 쉬고 있어라. 너가 뭐 이제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직위를 잠시 쉬게 하는, 그걸 이제 직위 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임시로 하는 행정행위다, 잠깐 멈춰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행정행위라고 하면은 뭐 의미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결국 가행정행위라는 건 뒤에 이제 본행정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뭐 가등기 한 후에 본등기 하듯이.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행정행위라는 후에 본행정행위가 있을 때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되냐, 즉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 실제 뭐 징계, 정직이 있었는데 이 징계 처분을 다투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행정행위만 있을 때는 가행정행위만 다투면 된다. 가행정행위 다음에 본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본행정행위를 다투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미 징계가 있는 시점에서 직위해제 처분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걸 하기 전까지 임시로 해두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한 순간 이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다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 로마자 1번의 의를 보시면은 가행정행위란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라 그래가지고, 의미를 기억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 전에 직위해제 처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2번에 특징 및 적용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특징, 뭐 계략적 심사, 효과의 잠정성, 종국적 결정에 의한 대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징계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정직을 할 수도 있고 일을 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징계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잠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제 일을 박탈한다거나 업무에서 이제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다. 적용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급부뿐만 아니라 침해에서도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해 행정 영역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대표적인 예시로 직위해제 처분이 있죠.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을 써놓고 이제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게 징계 전에 잠깐 해제해 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3번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가행정행위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니, 본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제행정이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징계 같은 게 근거가 있을 텐데, 가행정행위를 법률상 근거 없이 할 수 있니라고 했을 때 그냥 된다 해가지고 법적 근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을 친다기보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랑 필요 없다는 게 좀 헷갈리니까 이 요자가 필요하다 요자인가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요, 필요 없는 거는 불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행위냐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행위로 본다라 그래가지고 법적 성질 옆에도 행정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에 대해서 행하는 공권적 행위인 건 맞죠. 그럼 그게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 변동을 일으키냐 했을 때 직위 해제되면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권리 의무의 변동의 최종성은 처분의 개념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는 왜 들어있는 말이냐면은 여기에 직위 해제 처분을 해가지고 권리 의무가 변동됐죠. 직위에서 해제됐으니까 일단 변동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 이후에 징계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변동이 확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 가자에 써 있는 것처럼 임시적인 행동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 성질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로마자 5번에 권리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가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권리구제라 해서 권리구제는 소송이다, 구제받는 건 소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제 같은 경우에는 가행정행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목 옆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읽어보면은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니까 권리구제도 똑같다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잠깐 배웠던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왜 배웠냐?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든가 뭐 취소소송 이런 걸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소송을 할 때 우리가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직위 해제 처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직위 해제를 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왜 직위 해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위 해제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행정행위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 이외에 종국 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변동이 끝났죠. 그러면은 최종 결정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 거에 대해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 이 챕터의 맨 아래를 보시면은 변호사 시험 2019년, 변호사 모의 시험 2019년-8모, 신모에 전부 선택형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쪽에 나오는 쟁점 33이 다단계 행정결정인데, 지금 여기서 요거랑 요거 두 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이랑 부분 허가는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 가행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뭔가를 해두는 거고, 이 사전결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행정청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결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당연히 이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지금 여기서 배우는 세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앞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뭔가 최종적인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건축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 행정행위 할 때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거부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구속령 인정 여부라는 쟁점인데, 구속령이라는 건 뭐냐? 사전결정에 이 이후에 오는 행정행위가 구속이 되냐? 네, 이 부분인데 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행정행위 가능하다, 건축허가 가능하다라고 한 다음에 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분 허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쟁점 자체가 사전결정 파트랑 부분 허가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다 한 다음에 책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사전결정 파트만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의의를 보시면은 다단계 행정결정은 행정기관이 최종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각각 독립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가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행정청이 알아서 잠깐 멈춰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전결정을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전결정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건축허가 해달라고 했을 때 가능하냐, 가능하다 말다 판단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허가를 한다 만다, 이런 예시를 기억하면서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로마자 2번에 사전결정 괄호 열고 예비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 서설 단가로 1의 의를 보시면은 사전결정이란 최종적 결정이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 일부 요건에 대해서 미리 내리는 종국 결정을 의미한다라 해가지고 이제 사전결정은 뭐 당사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건축학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음 행정행위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좀 편하잖아요. 혹은 안 된다 그러면 쓸데없이 이제 건축허가를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법상 예시로는 이제 뭐 건축법상 사전결정, 주택건설 첨칙법상 사전결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사업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냈어요.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이제 적정하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뭐 보완해라 혹은 계획서를 내더라도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 이번에 이제 법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을 할 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둘 다 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 건축 허가를 할 때 이제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하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사전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거 물어봤을 때 알려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고 싶으면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전 결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행정행위의 선지를 갖는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당연하죠. 이 결정을 믿고 이제 국민들이 준비를 할 테니까 건축허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네. 한다는 거고 판례도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부적정 통보 적정하지 않네요.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게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시 위주로 갑시다. 예시 위주로 사전결정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도 있고 폐기물관리업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사전결정은 재량행위에 속한다라 그래가지고 아까 뭐 법정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는 거는 법 근거 없이 이제 행정청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판례도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적합 심사를 하면서 열거사항 외의 사유로 뭐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거죠. 법률에서 어떤 사유로 이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판례도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상 뭐 이런 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전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한 거고 이제는 그 아래 나와 있는 4 구속력은 뭐냐면은 사전결정 했으면은 O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O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X라고 했으면 X라고 해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구속이 되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는 결론 알죠?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구속력 제목 옆에 X라고 쳐봅시다. X. 단갈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사전결정의 구속력이란 다단계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선행하는 중간결정이 있게 되면 건축허가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중간결정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모순되는 내용의 후정결정 근데 허가를 실제로 주려고 할 때 보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금지시키는 효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줄 다단계 행정절차의 모순 없는 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순 없는 수행에 잠깐 줄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구속력을 인정 여부니까 여냐 부냐를 해야 되니까 학설이 있겠죠. 그래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거랑 똑같겠죠. 이제 그 모순 없는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구속력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고 사전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 말다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꼭 줘야 되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력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모순되는 결정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은색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사전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인정 안 돼. 사전 결정도 어차피 재량이었으니까 행정행위도 재량 판단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토에서 이제 사전 결정도 종국적인 판단이니까 이제 구속력이 미친다고 봐야 된다라는 검토가 있는데 그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대법원 입장이 뭐 구체적으로 타당해서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든 근거를 따라 가지고 이제 뭐 구속력에 미치지 않는 구속력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검토 파트는 여러분이 그냥 직접 검토를 한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결정은 그 자체로 되니까 얘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게 로마자 3번의 부분허가인데, 부분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원자로 건설이죠. 원자로를 건설하려면은 이제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오는 것 같으니까. 원자로를 건설하게 되면 원자로 부지도 해야 되고, 뭐 원자로 건물을 하는 건설도 해야 되고, 뭐 그 외에 뭔가 이제 뭐 그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뭐 바닷가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공유수면 이래가지고 뭔가 이게 허가받을 게 많단 말이에요. 즉 이거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허가 의제랑 그냥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하나 허가를 받을 때 부분별로 허가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분 허가라고 한다. 사전 결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허가를 받을 때 혹은 이제 뭐 하나의 행정행위를 요구를 할 때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이거는 하나의 건설을 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허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분만 일단은 원자로 건설 전부 하기 전에 부지 허락해 줄게요. 혹은 뭐 건설 허락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다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가행정위에서도 가해도 행정행위성이 인정됐고 사전결정에서도 사전결정의 행정행위성이 인정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분 허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원자로 건설 허가까지 안 났지만은 뭐 그냥 부지 건설, 부지 사전 승인 그 부지를 써도 돼. 이거에 대해서 허가가 났으면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 허가가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면 뭐라 그랬죠? 소송이 가능하다 해서 네, 부분 허가에 대해서 행정행위성이 가능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되면은 결국은 해준다는 게 뭐예요? 이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는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분 허가 다음에는 전부 허가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여기 흡수되니까 가랑 똑같습니다. 가행정행위랑. 그래서 전부 허가한 이 최종 허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투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행정행위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부분 허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뭐 원자로 건설 허가 신청서를 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원자로 예를 들어 건설 허가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관련해서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는 명목들이 있어요. 만약 뭐 바닷가에서 했다 그럼 공유수면 아니면 하천에서 했다 하천법 혹은 이제 뭐 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면 부지 사전 승인을 같이 신청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신청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네, 부분 허가 그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관련된 행정청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허가를 해줄 거고 일부분씩 허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일부분씩 해주는 허가를 허가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 자체는 뭐 저를 잡아주셔도 되고 제 생각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저 부분 허가 파트를 잡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7쪽에 로마자 3번의 부분 허가를 읽을 건데요. 1의의 부분 허가란 단계화된 행정 절차에서 시설의 일부에 허가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결정만으로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부분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만약 부지를 쓸 수 있도록 사전 승인 받았으면 거기에 뭐 땅을 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3. 법적 성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결정이긴 한데 이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사전 승인을 해줬다. 잠깐 일부로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법적 규율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권리구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소송이죠. 소송 파트. 그래서 부분 허가만 있는 경우에는 부분 허가만 하면 되고 다만 이제 부분 허가가 다 돼가지고 전부 허가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된 전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투면 되는 건데 그 아래 이제 5 항고소송이 그 파트죠. 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아래 이제 5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단가로 1 대상적 격은 뭐냐면은 그 소송의 대상이 되냐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행위에 해당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냥 방금 여기서 봤던 거를 하면 되고 여기 판례가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자로 시설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근거 법률인 뭐 11조 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 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 예정지로 계획 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전적 이제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하여튼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송이. 네, 그리고 단가로 이해 원고 적격이라고 되는데 이 원고 적격은 사실은 부분 허가 파트의 내용은 아니에요. 부분 허가 파트의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그때 했던 인근 주민이 이제 어디에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이 막 폐수 나오고 오수 나오고 이래가지고 내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한다. 나도 저 공장 설립 승인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뭐라 그랬죠? 제3자요 행정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제3자요 행정행위 논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예시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예시는 제 기억에 공장 처리하는 아까 공장 설립 허가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무서워하잖아요. 원자력, 녹색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 건설 허가와 같이 이제 인근 주민에게 미친 영향의 경우에 인근 주민이 할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3자요 행정행위 파트의 논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 적격 문제를 할 때 이제 부지사전 승인이 같이 껴있으니까 한 것 같고, 그래 단가로 3회 이제 협의의 소액인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 허가가 이후에 전부가 나가지고 얘가 흡수자가 소멸된 경우에 얘를 다툴 이득이 있냐 해가지고 부분 허가를 다퉈서 이기면은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니? 네,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이득이 안 돼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라 그래가지고 얘를 다투는 건 이득이 안 돼. 왜냐면 이건 어차피 끝났고 지금 얘 문제잖아. 그러니까 옛날 거는 다투지 말고 이거를 다퉈라 해가지고 협의의 소익이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된다. 소액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했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에서 생각하는 그런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겼을 때 내가 이득 보는 부분, 취소시켜가지고 이득 보는 부분,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가로 2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서는 부분 허가도 따로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입장이 맞다. 옛날 거 다퉈서 뭐하냐? 뭐 다음 거 다투는 게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쪽에 이제 행정의 자동화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24 같은 데 가입을 하면은 그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떼잖아요. 그러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 신청을 하면은 뭐 금방 나옵니다. 금방.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내용에 신청을 하면은 그냥 그 결과물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예시는 못 봐가지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행정을 할 때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정이 뭐죠?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를 할 때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행정행위를 발령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음식을 파는데 뭐 독을 섞어서 팔았어. 그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업정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방금 한 것처럼 뭐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독을 타가지고 음식을 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랑은 다르게 개월수를 판단할 필요 없이 뭐 몇 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재량 판단 없이 신청했으니까 그 문서 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속행위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해도 되고 뭐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케이스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알고리즘 따라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은 뭐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행정기본법에 한 조문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 논문도 찾아보고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방금 했던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즐겁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냐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의 정도만 볼까요? 행정의 자동화 결정이란 컴퓨터 등 전자데이터 장비를 투입해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는 교통시효,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이 있다. 교통신호. 좋은 예시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되면은 초록불이 되고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게 70쪽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인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70페이지 로마자 2번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아래 아랍의 숫자 1번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기준해가지고 별표가 두 개 있는데 숫자가 안 써있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가장
이제 여러분이 행정법,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건 거의 변호사 시험생들이 볼 테니까 사례나 기록형을 쓸 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쟁점이어가지고 별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어려운 쟁점은 아니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행위. 행정행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서 어떤 요건이 있고, 요건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조건.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줄여서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독을 타면은 독을 타서 음식을 팔면은 영업 취소를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면 독을 탄다. 음식에 독을 탄다. 이런 게 요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영업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생기죠? 법적 효과. 제가 영업 취소를 당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 요건이라는 게 갖춰지기만 하면 무조건 행정행위를 발령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더니 내줘야 된다. 혹은 이제 그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속행위라고 하면은 기자와 속자 때문에 구속이랑 비슷해서 뭐 구속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반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구별되는 개념은 뭐냐면은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 충족돼도 판단이 필요한 거야. 할지 말지, 행정행위를 할지 말지, 즉 법정 효과를 일으킬지 말지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 그거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학설대립. 학설은 뭐가 있냐면은 요건재량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발령을 할 때 여기 있는 요건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뭐 효과재량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종합설이라 그래가지고 문헌설이라고도 하는데 법률 문헌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보면은 뭐뭐 하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써 있으면은 기속으로 보고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량으로 보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문헌설 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파는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량행위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이 입장입니다. 종합설, 그러니까 문헌설. 이거는 뭐 요건재량, 효과재량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법원이 문헌설을 따른 이유는 우리가 법률은 뭐죠? 법률은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에서 뭔가 의미가 불명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문헌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이런 거죠. 그냥 그거에 충실한 법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온 그냥 법리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알기도 쉽잖아요. 그냥 글자 읽을 줄 알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차피 법률이라는 건 문자로 써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툴 여지도 적고 나머지 요건 재량설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본다는 거는 결국 이제 충족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단이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기속행위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쟁점이 별로 없어. 쟁점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결국 중요한 쟁점은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에서 중요한 쟁점은 재량행위의 하자예요. 하자. 그러면은 이제 재량행위의 하자라는 거는 뭐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서병수 변호사님의 이 암기장에서 나누는 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탈, 재량을 일탈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용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해태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 목차로 되어 있는데 책은 좀 이따 같이 볼 거니까 일단은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은 서병수 변호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음식에 독을 타서 파는 게 이제 뭐 영업 정지 뭐 6개월짜리다라고 했는데, 영업 정지 1년 할 수도 있잖아. 6월짜리인데 1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재량을 양적으로 초과한 거죠. 이런 거를 일탈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용이라는 거. 남용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적으로 초과한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사실을 오인했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관이 이제 음주운전을 단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 음주운전을 하려면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하려면은 도로인 곳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처벌 같은 경우는 도로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면허를 단속해봤자 면허 정지, 면허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여기가 이제 도로인 줄 알고 한 거야. 도로인 줄 알고. 그러면 사실을 오인했죠. 그럼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죠. 네, 이런 경우. 혹은 이제 우리가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전면허를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정지나 취소하는 게 타당하긴 한데 이제 이 사람이 운전업을 하고 있고, 운전업을 안 하면은 뭐 아들 딸들이 이제 공부를 못 하고, 뭐 와이프나 남편이 이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비를 못 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굶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남용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이런 표현을 요즘 공정한 이게 대세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좀 남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런 공익을 달성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익을 완전히 침해해가지고 집안 자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운전면허 취소를 하는 거는 수단은 적절하다. 최소 침해성도 뭐 인정이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배고프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취소까지 진짜 해버려? 그거는 이걸 달성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이 음주운전 했던 사람 한 명을 이제 도로에 풀어놓지 않는 그런 건데,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침해되는 사익은 집안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집안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비례의 원칙, 이런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했었죠. 평신 뭐 비부자였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에 첫날 했던 거 그랬는데, 그런 걸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퀄리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재량 행사를 할 때 양적으로 기간을 몇 년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초과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취소를 할 정도의 일인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질적 초과를 했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양적 초과라든가 질적 초과는 그 선생님 책에서도 그렇게 써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해태라는 거는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해태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불행사입니다. 불행사.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영업정지라든가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한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처음인 경우에는 뭐 몇 개월, 뭐 평소에 이제 선행을 많이 한 경우에 뭐 운전 그 질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한다 이래가지고 감경을 하는, 가중을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감경 사유가 있는데 그 판단 없이 그냥 감경 사유 없는 걸로 보고 만약 6개월을 때렸다, 이런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잖아. 그런 걸 해태한다고 하잖아. 그런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예 안 하는 거를 이제 불행사라고 한다 해가지고, 해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하는 거, 불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70쪽에 35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맞죠? 1번에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위, 기계적으로 집행하시는 행위,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행위를 기계적으로 한다. 재량행위는 뭐냐? 법규가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한 것이다 해가지고 판단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이제 요거죠, 요거. 구별은 왜 하는지 알겠죠? 구별을 해야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건지 판단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단가로 1의 학설을 보면 요건 재량설은 요건 사실의 인정에 관해 이제 판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 파트에서
재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효과 재량성은 법률 효과의 선택에 존재한다는 견해로 침해적 행위는 기속행위, 이제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기속한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수익적 행위의 경우에는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종합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문언 기준설이라고 해가지고 법률 규정이 1차적 기준이 된다. 법률 규정의 물리적 표현뿐만 아니라 뭐 입법 취지 이런 거를 아울러 교려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질 이런 거를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문헌 해석이고, 문헌 해석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뭐죠? 구별적 해석하는 거죠. 그냥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민법 할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단가로 이해 판례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를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아마 제자가 어휘일 것 같은데 어쨌든 체제, 형식과 그 문헌, 그리고 당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뭐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이게 기본 강의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판례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뭉뚱그려서 해요. 뭉뚱그려서. 이거 동그라미 1이랑 동그라미 2랑 동그라미 3을 나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1, 2, 3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문헌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관계법령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만약 이제 판례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돼 있으면은 왜 구분이 돼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거를 처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걸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런 게 중요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판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별표에 숫자를 안 쓴 이유는 이게 너무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1의 중요한 건 뭐예요? 문헌에 의한다는 거죠. 문헌. 그 다음 건 뭐예요? 행정 분야를 고려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법률을 고려하라는 거고, 이거는 그 행정 행위를 한 분야의 행정 관계를 고려하라는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행정 행위 자체. 즉, 좀 더 구체적 개별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 암기하기도 쉽고, 이제 나중에 이걸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쓸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쓰기가 좀 편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별해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암기할 때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뭐 두 문자를 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두 문자까지는 필요한가 사실 의문이 좀 있고, 만약 뭐 필요하다고 하면 따드리겠지만은 뭐 문분행 뭐 이런 식으로 따면 될까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량행위 기속행위를 구별할 때는 일단 법률을 기준으로 하되 그 행정 분야를 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설령 이게 책에, 여러분이 읽는 책에 안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좀 구체적으로 읽을 부분들을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로 3에 이제 검토, 종합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동그라미 1, 법률 규정이 1차적 기준이 된다. 동그라미 2,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뭐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량행위의 기속행위의 사법신사라고 해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재량행위라거나 법에 위반되는 기속행위를 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했을 때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1의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그 밑줄 부분 보시면은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방식에 의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법을 하면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효과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이거 같은 이제 이 효과를 위한 독자적인 행정행위가 잠깐 포함이 되는 것 뿐인데, 즉 기속행위라는 건 요건 맞추면 어차피 그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됐나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충족이 됐네 그러면은 효과가 발생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알아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자의 결론을 포함한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건 맞췄으면은 예, 포함한다, 그러니까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행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라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문헌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행위를 할지 말지, 즉 법적 효과를 줄지 말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행위를 할 때 행정청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사회에서 하는 게 좋다, 안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판단이 잘못됐으면 저런 아까 봤던 재량행위 하자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한다는 표현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재량의 일탈남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사실혼인 비례원 등의 원칙 위배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어차피 나옵니다. 그럼 71페이지로 가서 로마자 3번에 재량 행사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어서 아마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을 행사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22 만약 여러분이 이제 1학년이 아니라 3학년이다 하게 되면은 2021년판의 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22년판이나 2023년판이 나오면은 그 둘 중에 하나는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행정기본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나요? 하여튼 작년에 발효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일부 유예가 됐던 조문들이 있는데 그게 어차피 올해 3월에 다 이제 실효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즉 2022년,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나온 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가지고 이제 책이 쓰여져 있을 텐데, 그리고 올해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거 아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개정이 되어 있을 텐데, 2021년에 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면 좋을 것 같다. 2022년판이나 아니면 올해 하는 경우에 2023년판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는데 뭐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많이 바뀌기도 했죠. 왜냐하면 법 하나가 새로 생긴 거니까. 지자법도 완전히 전면 개정됐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불안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불안한데, 뭐 불안함의 큰 원인은 내 공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경우도 불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 책이나 올해 책 같은 경우 행정기본법이 포함되고 있는 책 같은 걸 사는 게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에서 간단하게 했던 말을 정리하고, 로마자 4번에 재량행위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본안심리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소송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본안심리라는 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본안심리의 문제라는 의미 자체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재량행위의 한계, 재량행위가 어디까지 타당하냐 해서 하자의 문제를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파트인 거죠. 1. 재량하자의 의의라 그래가지고 재량권 행사가 내적 외적 한계 내에 있다면 당부당의 문제는 생기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래줄, 그러나 재량행위가 법적 한계를 6월 넘어가는 경우, 월이 뭐예요? 월담 하는 게 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재판 통제의 대상이 된다. 뭐 인용 판결을 하게 된다. 인용 다 알잖아요. 네, 인용을 한다. 맞다. 잘못했다.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럼 재량하자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 이거 3개예요. 일탈, 남용, 혜택. 그래도 화면은 저쪽을 좀 볼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로 2의 유형, 쌍가로 1의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제가 만든 말이다. 아닐 수도 있다. 양적 한계라고 써놓겠습니다. 양적 한계. 그래가지고 재량권의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라고 해가지고 이 외적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권이 수권 규정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남용은 뭐다? 남용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질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권 목적에 위반한 경우, 뭐 헌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에 반하는 경우, 사실오인, 동기부정 등이 그 예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 표시 같은 경우는 수권 목적 위반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일반 원리랑 사실오인 이거 2개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아래로 내려와서 2줄 내려와서 공익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나죠? 비례의 원칙이랑 비슷하죠. 아까 적필상 해가지고 이제 수단은 적법한데 이제 침해가 최소냐, 그리고 공익이랑 사익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 강의를 하거나 사례나 기록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질적 진초가 특히 남용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원칙이 비례예요. 비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3에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혜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쉬운 표현이잖아요. 불행사는 아예 안 하는 거고, 혜태 같은 경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판례는 동그라미 1번에 처분에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 사유 고려하고도 이제 감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감경해줄 사유가 있는데 고려 안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불행사 관련된 부분에서 최신 판례들이 전부 포함이 됐죠. 최신 판례라기보단 최근 기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자. 하자라는 건 뭐가 잘못된 건데, 재량행위가 하자되는 경우에 뭐가 있다? 일탈, 남용, 혜태라는 게 있는데, 일탈행위가 양적 초과, 남용은 질적 초과, 이거의 경우 혜태의 경우에는 안 하는 거. 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72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 단가로 3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예는 왜 나와 있는 거냐면은, 일탈이나 혜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가 쉬워요. 그냥 6개월인데 1년 했으면 일탈인 거고, 혜태의 경우에는 안 했으면 되니까 하는 건데, 이 남용의 경우에는 질적이라는 파트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양적이라는 건 양으로 기준인데 질적인 경우 퀄리티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시를 그냥 이렇게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목이 재량의 일탈 남용인데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다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을 얘기할 때 뭐 일탈은 어떻다, 남용은 어떻다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을 하면은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해제는 소급해서 효력을 날리는 거고 해지는 장래로 효력을 날리는 거지만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예는 목적 위반, 사실 오인, 그리고 법 규정 위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오인이랑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을 체크를 해놓자. 사실 오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음주운전을 도로에서 한 걸로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도로 아닌 곳에서 한 걸로 취소한 경우 해가지고 사실을 잘못 알았다. 뭐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게 법리적 오인인지 사실 오인인지는 어쨌든 사실을 좀 오인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쌍가로 4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이런 거를 이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목적이랑 법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한번 읽어만 보고 제가 이제 사례나 기록을 쓸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라비아자 3번에 재량의 하자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일탈 남용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이 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처분의 위법은 이제 그 처분청이 지는 거거든요. 처분청이 이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재량하자의 일탈남용, 재량하자의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의 상대방, 즉 사인이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증 책임이 무엇인지는 알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은 그 주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내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이 있을 때 통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청이 사인한테 이제 뭔가 영업정지를 했다. 그러면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위법하니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 행정청이 사실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대방, 즉 사인이 된다 해가지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부분은 이제 사인이 져야 된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처분의 위법이랑 재량의 하자를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증명 책임에 대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튼 만약 지금 했던 내용, 뒷내용을 모르는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처분의 상대방이 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5번에 재량행위의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행정적 통제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적 통제는 넘어가고, 그 73페이지에 있는 사법적 통제가 이제 소송인데, 일탈 남용이 있으면은
뭔가 요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취소해야 되겠죠. 인용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저 중에 하나도 문제가 없으면은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인용 기각, 네, 구별하시면 되고, 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선택형 판례를 아마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 번 읽는 형태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기속이랑 재량 같은 게 지금 구별이 좀 돼 있는데, 음주운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측정 거부는 기속행위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할지 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량행위다라고 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시다. 기속재량행위랑 이제 불확정 개념이 있는데 지금 50분 지났으니까 저희가 한 10분 쉬고 3시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